인도네시아의 깊고 울창한 열대 우림 한가운데에는 우리가 아는 현대 사회와는 완전히 단절된 차에 살아가는 한 고립된 부족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 부족 사회에서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무려 돼지 10마리에 달할 정도로 독특한 풍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지폐나 동전 같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나무 위에서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불어 집으로 불러 모으는 숲을 자유롭게 누비는 반야생 상태의 돼지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곳 멘타와이족 사람들에게 가족이 평생토록 모은 전 재산은 다름 아닌 4개의 다리로 숲을 걸어다니는 이 돼지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족의 사람들은 단 하나의 금속 못도 사용하지 않고 거대한 집을 웅장하게 지어 올립니다. 부족 내 딸들의 치아는 날카롭고 뾰족하게 갈려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미적 기준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지 않고 머물도록 설득하기 위한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냥할 때 사용하는 화살촉에는 세상 그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맹독이 발라져 있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는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도 없고 날짜를 세는 달력도 없으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숫자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족의 나이 지긋한 어르신에게 연세를 여쭈어 본다면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몇 번의 우기를 겪고 기억하는지 그 계절의 흐름으로만 대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마트라 섬 서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시베루트 섬의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멘타와이족의 진짜 삶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지구상에 남아있는 가장 고립된 토착 원주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시베루트 섬은 수마트라 섬의 해안선에서 약 150km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그 누구도 감히 건너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넓고 거친 탁 트인 바다를 가로질러야만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 댓글로 여러분의 고향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자란 그 고향 마을이 이 시베루트 섬보다는 훨씬 더 찾아가기 쉽고 접근하기 용이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유네스코의 공식적인 기록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베루트 섬은 적어도 50만 년 전이라는 아득한 과거에 수마트라 섬을 지탱하고 있는 거대한 육지 덩어리인 순다 대륙붕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섬은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1년부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섬의 서쪽 절반은 1993년부터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려 50만 년이라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억겁의 시간 동안 이어진 철저한 고독의 흔적은 섬 곳곳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곳에 서식하는 포유류의 약 65%가 지구상 다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고유종입니다. 그 중에는 클로스 긴팔 원숭이를 포함하여 오직 이 섬에서만 발견되는 4종의 영장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완벽한 고립은 이곳에 단순히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예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멘타와이족 사람들은 이 특별한 구조의 집을 우마라고 부릅니다. 멀리서 이 집을 바라보면 숲의 흙바닥 위에 여러 개의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어진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고 거대한 나무 전당처럼 보입니다. 겹겹이 두껍게 쌓아 올린 사고야자 잎사귀 지붕 아래에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건축물은 인간의 인내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위대한 교훈 그 자체가 됩니다. 집을 구성하는 모든 나무 기둥은 다른 기둥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리도록 정교하게 깎여 있습니다. 이음매는 다른 이음매의 홈 속으로 틈새 없이 끼워 들어가고 튼튼한 등나무 덩굴로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묶여 있습니다. 쇠로 만든 못도 없고 나사도 없으며 전기로 작동하는 현대적인 공구도 일절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숲이 그들에게 내어준 자연의 재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무가 나무를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이것이 이들이 집을 짓는 건축 공학의 전부이며 존기에 그려진 설계도 하나 없이 오직 사람들의 머릿속 기억에만 의존하여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어 온 위대한 건축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 우마라는 공간은 단순히 한 가족만이 살아가는 평범한 집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씨족 공동체를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세상에 드러낸 결속의 상징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의 지붕 아래에는 서로 혈연으로 맺어진 최대 10가구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생활합니다. 같은 북의 혈통을 물려받은 친척들이 넓은 바닥을 공유하며 나란히 잠을 자고 함께 사냥하고 채집한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숲에서 노동을 함께하고 마을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모든 결정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합니다.
사실상 이곳의 사람들은 그저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들은 단 하나의 못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집을 짓는 것일까요? 한 가지 현실적인 이유는 이들의 길고 긴 역사의 대부분 동안 숲속에서 쇠붙이로 된 못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철학적인 해답은 앞서 이야기했던 멘타와이족의 모든 삶을 관통하는 그 첫 번째 법칙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 예를 들어 집을 짓기 위한 목재나 강을 건너기 위한 통나무 카누를 만들 재료만을 숲에서 최소한으로 취한다는 굳은 신념입니다. 그리고 베어낸 자리에 다시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자연의 재료들로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우마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들의 도덕이자 윤리입니다. 숲의 나무들로부터 만들어졌으면서도 다시 숲의 나무들에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신성한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인 마룻바닥 아래에서는 반야생 상태이면서 이 부족에게 가장 귀중한 자산인 돼지들이 흙을 파헤치며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재산이기에 사람들의 발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사육됩니다. 집의 마룻바닥 자체는 숲의 지면으로부터 꽤 높이 띄워져서 지어집니다. 이는 우기의 숲에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는 홍수를 피하기 위함이고 숲속을 배회하는 위험한 야생 동물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멘타와이족 사람들은 현대의 농부들처럼 밭을 일구고 줄을 맞추어 작물을 재배하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곳 정글에서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귀중한 식량은 철저히 야생의 상태에서 아주 거대하고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그것은 바로 사고야자나무입니다. 숲에서 이 나무를 단 한 그루만 베어 넘겨도 여러분은 엄청난 양의 식량이 가득 찬 마법의 식료품 창고를 활짝 여는 것과 같습니다. 쓰러진 단 하나의 커다란 나무통에서 나오는 녹말가루의 양은 한 가족이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납니다. 이 식량을 얻기 위한 노동의 과정은 마치 숲속에 설치된 효율적인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생산 라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힘이 센 남자들은 거대한 야자나무를 베어 넘어뜨린 후 도끼로 그 두꺼운 몸통을 길게 쪼갭니다. 그리고 나무의 중심부에 꽉 들어찬 부드러운 속살을 긁어냅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그 긁어낸 속살을 시원하게 흐르는 맑은 계곡물로 가져갑니다. 체에 받쳐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손으로 강하게 주무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계곡물이 뽀얗고 하얀색으로 탁하게 흐려지고 마침내 젖은 밀가루처럼 창백하고 밀도 높은 녹말 덩어리들이 바닥에 차분하게 가라앉을 때까지 이 고된 작업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얻어낸 사고야자의 녹말은 사실상 100%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인간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원인 연료 그 자체일 뿐,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영양소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식단에서 부족한 영양소의 틈새를 아주 조용하고 완벽하게 채워주는 것은 숲이 내어주는 또 다른 선물들입니다. 여자들이 깊은 밤 계곡에서 그물로 조심스럽게 건져 올리는 신선한 물고기와 작은 새우들, 숲에서 채집한 새콤달콤한 야생 과일, 그리고 남자들이 가끔씩 깊은 숲속으로 나가 사냥해 오는 고기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운영해 나가면 이 거대한 숲은 그 스스로 아주 완벽하게 식단의 균형을 맞추어냅니다. 이곳에는 식재료를 파는 가게도 없고 외부에서 들여오는 수입품도 전혀 없으며 단 한 줌의 음식물도 헛되이 버려지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 속에는 환경을 파괴하는 플라스틱 제품 역시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플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전통적인 보관 용기들은 오직 사고야자나무의 넓은 잎사귀들을 교묘하게 접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끈적한 날것의 사고야자. 그들이 사냥에 사용하는 활 자체의 겉모습만 보면 오히려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얇고 매끄럽게 다듬어진 나뭇가지를 휘어 만들었고 식물에서 채취한 가느다란 섬유를 꼬아 만든 활 시위를 매달았으며 화살 역시 속이 텅 빈 가벼운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험과 공포는 그 가벼운 화살의 날카로운 끝부분에 발라져 있는 검고 끈적끈적한 반죽에 숨어 있습니다. 사냥을 떠나기 전 부족의 남자들은 그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까마득한 옛날부터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이 치명적인 맹독을 조심스럽게 제조합니다. 숲에서 자라는 독성 식물인 투바의 쓴 뿌리, 특정 나무들에서 채취한 끈적한 수액,
그리고 아주 작지만 매운 야생 고추 하나를 구합니다. 이 재료들은 부족 내에 엄격하게 정해진 관습과 규칙에 따라 아주 정성스럽게 빻아지고 골고루 섞입니다. 그들은 마음가짐을 함부로 하여 부주의하게 대충 만들어진 독은 사냥감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의지와 효능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된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현대의 식물학자들은 이후 연구를 통해 이 치명적인 혼합물의 핵심적인 원동력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중에는 데리스 엘립티카와 안티아리스 톡시카리아라는 학명을 가진 식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생명체의 심장 근육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마비를 일으키는 강력한 화합물을 품고 있으며 현대 과학 연구자들은 이 독의 파괴적인 위력을 열대 식물에서 추출하는 맹독성 물질인 스트로판틴과 비교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독을 만들 때 함께 갈아 넣은 작은 고추는 결코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고추의 매운 성분은 사냥감의 혈관을 급격하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로 인해 치명적인 독이 몸 전체로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퍼져나가게 만듭니다. 아득히 높은 열대우림의 숲 꼭대기에서 이 독화살에 스치듯 맞은 원숭이에게 남은 삶의 시간은 몇 분 단위가 아닙니다. 단 몇 초 만에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끔찍한 독에는 그 어떤 해독제도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멘타와이족의 한 청년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될 때 신랑 측 가족은 신부 측 가족에게 결혼에 대한 대가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에서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는 바로 다름 아닌 돼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돼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농장의 좁은 우리 안에 갇혀서 얌전하게 길러지는 평범한 돼지가 결코 아닙니다. 시베루트 섬의 넓은 숲속을 느슨하게 돌아다니다가 대나무 피리 소리가 울리면 집으로 모여드는 반야생 상태의 늠름한 돼지들입니다. 이들은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사육되는 그 어떤 동물들보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훨씬 더 강인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신부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돼지의 마리수는 각 가족마다 다릅니다. 여러 기록들에 따르면 보통 5마리에서 8마리 사이를 오가며 때로는 그 숫자가 10마리, 심지어 그 이상으로 치솟기도 합니다. 여기에 값비싼 금속 냄비들, 촘촘하게 짠 직물, 코코넛, dag, 사고야자 나무 군락지, 심지어는 땅까지 포함되며 현대에 들어서는 가끔 현금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서 신부를 맞이하는데 10마리의 돼지가 지불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풍습이 생겼는지 이해하려면 이 멘타와이 부족 사회에서 돼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존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돼지라는 동물은 수년간 찌운 저축이자 의식에서 과시하는 사회적 지위이며 손님을 예우하기 위해 도살되는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를 단 하나의 생명체 안에 모두 담고 있습니다. 우마이의 마룻바닥 아래에 있는 돼지떼와 벽에 매달린 냄비들은 그 가족의 든든한 재무상태표와 같습니다. 돼지는 이 원시의 숲에서 현대인들의 은행 계좌와 가장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돼지들은 결코 한 여성의 소유권을 돈으로 사들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 동물들은 신랑과 신부가 속한 두 거대한 씨족을 하나로 결속시킵니다. 동물들은 신랑 측의 대가족 전체가 다 함께 힘을 모아 길러내며 신부 측의 대가족 전체에게로 정중하게 양도됩니다. 양쪽 가문에 속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결혼은 하나의 거대한 조약이 됩니다. 노동력과 영토, 그리고 두 혈통 사이의 충성심을 맹세하는 강력한 동맹입니다. 사실상 이 계약에서 젊은 커플은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돼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외계의 풍습처럼 들린다면 결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남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는 로볼라라는 전통 아래 소를 지불하여 결혼을 확정짓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다니족 역시 신부의 몸값을 돼지로 계산합니다. 인류 전체 역사의 절반 이상은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 결혼해왔습니다. 따라서 멘타와이족이 예외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예외적인 존재들입니다. 멘타와이족 사람들은 달력이나 시계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단 한 번도 이 두 가지가 필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거대하고 위대한 숲이 모든 것을 스스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개미떼가 높은 지대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을 직감합니다. 하늘의 구름이 짙은 보라색으로 변하고 새들의 지저김이 일제히 고요하게 잦아들면 폭풍우가 다가왔음을 눈치챕니다. 이곳에서 계절은 세는 것이 아니라 읽어내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삶은 몇 번의 우기를 무사히 견뎌냈는지로 측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의 나이 지긋한 어르신은 과거의 사건들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면서도
자신이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연도를 세는 것은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숲 자체가 그들의 유일한 시계이며 이는 인간이 자연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숫자 역시 시계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멘타와이족은 숫자를 전혀 발달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세는 셈법을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숫자 없이도 그 분배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음식은 오로지 눈대중으로 나누어지며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몫이 똑같다고 동의할 때까지 끊임없이 양을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마 공동체 안에서는 음식을 둘러싼 다툼이 일주일 동안 배를 골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없음에도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나 위대한 의식처럼 날짜를 잡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 때는 닭의 내장을 읽어내어 올바른 날을 정합니다. 숫자로 기록했을 모든 중요한 사실들을 이곳에서는 우마라는 집 전체가 물리적으로 기록합니다. 집의 나무 기둥들을 따라 지금까지 사냥해온 원숭이, 사슴, 돼지, 거북이 등 모든 사냥감의 두개골이 매달려 있습니다. 가축들의 두개골은 화덕이 있는 안쪽을 향하고 야생 동물들의 두개골은 바깥의 숲을 향해 배치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트로피 벽이자 동시에 숲과의 조약문이며 사냥꾼과 사냥당한 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죽은 자들마저도 예전에는 아주 가까운 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나무 위 평평한 제단에 시신을 뉘었고 나중에 그것이 금지되었을 때에는 매장했습니다. 한 섬에서는 뼈가 깨끗해질 때까지 죽은 자를 강물에 내어주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서든 자신들의 가족을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멀리 떠나보내기를 단호하게 거부했던 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듣게 된다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멘타와이족의 고유한 신앙체계는 아랏 사불룬간이라고 불립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자면 잎사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세상은 두 개의 조각으로 나뉩니다. 눈에 보이는 강과 해변, 사람과 돼지가 있는 현실의 세계가 그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영혼으로 빽빽하게 채워진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예외 없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숲속의 나무에도 영혼이 있고 발끝에 차이는 돌멩이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 날카로운 사냥용 칼, 나무를 깎아 만든 카누, 심지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까지도 각자의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열대우림의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갈수록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는 더욱 강렬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타와이족 사람들에게 울창한 정글은 그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아닙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경건한 장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도 그들만의 엄격한 질서가 존재합니다. 타이칼렐르는 울창한 숲을 보살피고 타이카마누아는 높은 하늘과 날씨를 통제합니다. 타이카바가는 흙 아래의 땅속을 지키며 타이카노이나는 굽이치는 강물을 따라 흐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존재들의 가장 높은 곳에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숭고한 빛인 울라우마누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인간은 이 영적인 세계의 두 가지 조각을 자신의 몸 안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인 시마글의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자아를 뜻하는 영혼인 캐삿 단어입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우리가 이 영상에서 다루는 수많은 관습의 절반 이상을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멘타와이족의 전통 문신은 티티라고 불립니다. 수많은 인류학 연구자들은 이 티티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신 전통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그 기원을 추적해보면 대략 기원전 1500년에서 500년 사이 고대 말레이계 민족이 이동하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신이라고 그 누구도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멘타와이족 사람의 몸에 새겨진 문신이 틀림없는 하나의 역사적 문서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피부 위에 새겨진 정교한 선들은 그 사람의 나이, 사회적 지위, 속해 있는 시족, 그리고 뛰어난 기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처음 새기는 작은 자국부터 시작해서 노년기에 이르는 완전하고 복잡한 패턴까지 수년에 걸쳐 여러 번의 작업을 통해 천천히 완성됩니다. 문신을 새기는 방식은 그 아득한 시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잉크는 음식을 조리하는 모닥불에서 채취한 짙은 그을음에 달콤한 사탕수수 즙을 섞어서 만듭니다. 디자인을 피부에 새겨 넣을 때는 날카로운 바늘과 작은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피부를 톡톡 두드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피부 위에 그려지는 패턴들은 모두 인간의 피부 바깥에 존재하는 넓은 세상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부드럽게 휘어진 등나무 덩굴의 곡선, 눈부신 태양, 밤하늘의 별, 무성한 나무, 날카로운 낚싯바늘 같은 자연의 형태들이 피부 위에 영원히 남겨집니다. 이 문신은 누구나 함부로 새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파티티라고 불리는 문신 예술가들은 대개 주술사인 시케레이 가문에서 태어나 그 역할을 물려받습니다. 그들은 부족의 어르신들로부터 각각의 복잡한 문양이 가지는 깊은 의미를 전수받습니다. 문신 작업은 항상 경건한 의식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몸의 장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신앙이 담긴 신성한 경전에 훨씬 가깝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문양들은 오직 피나는 노력으로 자격을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에 새겨진 원숭이 문신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냥꾼이 숲에서 원숭이를 성공적으로 사냥해왔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기록입니다. 단 한 번도 원숭이를 사냥해 마을로 가져온 적이 없는 소녀는 결코 자신의 몸에 원숭이를 새길 권리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피부는 거짓으로 누군가를 돋보이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피부는 오직 그 사람이 살아온 진실만을 정직하게 증언합니다. 멘타와이족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운 잉크를 몸에 새기는 데에는 한 가지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감동적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새로운 여행을 계속한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북적거리는 사후세계에 도착했을 때 먼저 떠난 조상들이 당신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표식이 바로 이 문신입니다. 평생의 삶과 발자취를 피부 위에 세세하게 적어두는 이유는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두운 영혼의 세계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자신을 헤매지 않고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멘타와이족의 몸에 남겨진 흔적이 잉크가 전부는 아닙니다. 여성들의 경우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미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바늘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13살의 소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더 단정하고 고른 미소를 보여주기 위해 치과에 가서 교정기를 끼웁니다. 하지만 이곳 멘타와이 숲에서 13살의 소녀는 자신의 치아를 아주 날카롭고 뾰족하게 깎아냅니다. 이들은 뾰족하게 다듬어진 치아를 매우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아름다운 육체는 영혼인 시마그레가 기꺼이 머물고 싶어하는 충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영혼이 육체 안에서 온전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머물러야만 삶과 죽음 사이의 위태로운 균형이 삶 쪽으로 굳건하게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차가운 끌로 생리를 깎아내는 고통스러운 행위는 결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벼운 허영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아라는 겉모습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영적인 처방약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 숲을 방문하신다면 젊은 여성들이 이 끔찍한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는 모습은 거의 보지 못할 것입니다. 시바크라라고 불리는 이 치아를 깎는 풍습은 이제 주로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들의 입안에만 희미한 흔적으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지금 세대의 대부분의 딸들은 이 고통스러운 관습을 조용하게 거절해왔으며 부족 사회 안에서도 그들에게 이것을 강요하는 억압적인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나이든 멘타와이족 할머니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그 형태의 미소 중 마지막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육체와 영혼 사이에 그토록 특별하고 숭고한 약속을 몸에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마지막 세대의 미소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뾰족하게 깎은 치아는 멘타와이 여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단면에 불과합니다. 그녀들의 진짜 세계의 나머지 부분은 훨씬 더 부드럽고 다정하며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대부분은 따스한 횃불이 밝혀지는 깊은 밤에 펼쳐집니다. 외부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멘타와이 부족을 꽃의 사람들이라고 낭만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별명을 진실로 만드는 주인공들은 바로 부족의 여성들입니다. 붉은 히비스커스 꽃과 밝게 빛나는 나무칩들을 탐스러운 머리카락 사이에 꽂고 구릿빛 피부 위로 다채로운 구슬 목걸이를 여러 겹 늘어뜨립니다. 나이든 세대의 여성들에게서 보이는 그 날카로운 치아까지. 이 모든 것은 오직 여성들만이 독점하는 숭고한 미의 기준입니다. 이곳에서 아름다움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영원히 지속되는 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숲에서 태어나 하루 동안 찬란하게 입혀진 뒤 다시 숲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일시적인 마법입니다. 하지만 멘타와이 마을에서 조금만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성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들의 진짜 가치는 그녀들이 두 손으로 거두어들이는 생명에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밤이 찾아오면
여성들은 레게이라고 부르는 전통 손그물과 활활 타오르는 대나무 횃불을 들고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들은 따뜻하고 새까만 물결 속을 조심스럽게 훑으며 작은 물고기와 새우, 개구리들을 잡아 올립니다. 어둠 속에서 상류를 향해 천천히 이동하는 붉은 불빛들의 아름다운 행렬. 그것이 바로 멘타와이 여성들이 밤의 강에서 낚시를 하는 숭고한 풍경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 모두를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리는 것은 남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여성들의 끊임없는 노동입니다. 남자들의 사냥은 극적이고 거창하지만 결과는 늘 불확실합니다. 며칠을 꼬박 숲을 헤매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이끄는 경제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녀들은 사고야자 나무의 녹말을 가공하고 작은 밭을 정성껏 가꾸며 잠자리 매트와 바구니를 능숙하게 엮어냅니다. 숲에서 야생 타로와 달콤한 과일을 채집하고 매일 밤 강물에서 필수적인 단백질을 그물로 건져 올립니다. 남자 사냥꾼들이 이따금 성대한 잔치를 위한 커다란 고기를 가져온다면 여성들은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생존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식탁에 올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녀의 역할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웅장한 우마를 지을 때 여성이 나서서 돕기도 하고 남성이 불 앞에서 요리를 하거나 나른한 오후에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누구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 채의 우마가 모여 있는 마을에는 반드시 시케레이라고 불리는 주술사가 한 명씩 존재합니다. 그는 시베루트 섬에서 현대의 의사와 가장 가까운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짊어진 책무는 훨씬 더 방대합니다. 그는 상처를 치료하는 치유자이고 마을의 중요한 행사를 주관하는 진행자이며 살아있는 자들과 빽빽하게 모여있는 영혼의 세계 사이를 조율하는 외교관입니다. 마을 누군가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그는 숲에서 채집한 다양한 잎사귀들을 가져옵니다. 지식이고 우려낸 식물들을 환자의 상처에 바르고 엄숙한 의식을 함께 치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질병은 단순히 육체의 기계적인 고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케레이는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의학 기록 보관소와 같습니다. 그는 이 광활한 열태우림에 자생하는 거의 모든 약용식물의 이름과 정확한 쓰임새, 채취해야 하는 계절까지 전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영혼의 세계를 향해 부르는 복잡한 주문과 지켜야 할 엄격한 예절까지 모두 통달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시케레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면 거대한 약국 하나를 가득 채울 분량의 귀중한 지식이 그와 함께 영원히 땅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어떤 기록이나 백업 복사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남자가 어떻게 이 위대한 주술사가 되는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두 가지 대답이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비한 능력이 특별한 가문의 혈통을 따라 유전된다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핏줄로는 결코 보장할 수 없는 하늘의 부름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두 가지 믿음의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입니다. 한 청년이 주술사라는 역할에 강렬한 영적인 이끌림을 느끼게 되면 그는 수년 동안 나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시케레이 아래에서 수습생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 스승을 파우마트라고 부르는데 주로 다른 움에 사는 친척인 경우가 많습니다. 길고 긴 수습 기간의 마지막 관문은 숲속 아주 깊은 곳, 오직 주술사들만이 그 위치를 비밀스럽게 알고 있는 작은 호수에서 치러집니다. 그곳에서 스승인 파우마트는 새롭게 탄생한 주술사를 숲의 정령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고 신성한 호수의 물을 그의 두 눈에 조심스럽게 떨어뜨립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마타 시케레이, 즉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진실의 눈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 고립된 숲을 향한 강력한 압박은 다름 아닌 국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섬의 해안선을 따라 현대적인 새로운 도시들이 빠르게 건설되었고 바닷가에 있던 전통 마을들은 텅 비어갔습니다. 멘타와이족으로서의 전통적인 삶을 계속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은 외부의 간섭을 피해 내륙의 정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신앙은 더욱 가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은 그들의 아랏 사블룬간 신앙을 타파해야 할 미개하고 뒤떨어진 관습으로 취급했습니다. 숲에서 신성한 의식에 쓰이는 물건들이 불태워지고 시케레이들이 강압적인 압력에 못 이겨 숲 밖으로 쫓겨난 가슴 아픈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많은 주술사들에게 종교를 물어보면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교회나 모스크의 이름을 댑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특정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닥친 또 다른 거대한 변화는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이었습니다.
현대식 교육은 숲의 생태계 바깥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숲의 경제 체제로는 감당하기 힘든 비싼 학비를 요구합니다. 게다가 이방인의 언어를 사용하는 외부인 선생님들에 의해 가르쳐집니다. 멘타와이족 어린아이들에게 현대의 교실이라는 공간은 결국 자신들의 고향인 우마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열려 있는 문과 같습니다. 그 문을 걸어 들어가는 아이들은 과거에 비해 극히 드물어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부족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전통 신앙인 아랏 사불룬간을 완전히 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받아들인 현대적인 신앙 체계 안에 조상들의 오랜 믿음을 아주 교묘하고 지혜롭게 접어넣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숲의 나무들과 연결해주는 신성한 의식을 잊지 않고 치릅니다. 거대한 나무통을 베어 넘기기 전에는 반드시 블루앗이라는 제물을 바쳐 숲의 분노를 달래고 나무를 벤 그 자리에 두리안이나 람부탄의 묘목을 새롭게 심어 숲의 생명을 되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킵니다. 이제는 현지의 지역 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서 멘타와이족 사람들에 의한 그리고 멘타와이족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문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당연히 숲을 떠나버릴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던 바로 그 젊은 세대들이 놀랍게도 과거의 세계와 현재의 세계를 동시에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법을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로운 시베루트 섬의 이야기가 영상이 끝난 후 우리에게 남기는 진정한 질문은 과연 멘타와이족이 현대 문명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동떨어져 살고 있느냐 하는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그 질문은 훨씬 더 고요하고 내밀하게 화면을 끈 여러분의 집안까지 묵직하게 따라옵니다.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돈으로 계산하고 은행에 차곡차곡 저장하며 언제든 쉽게 환불받을 수 있는 이 편리하고 창백한 현대의 삶 속에서 과연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라는 사람 안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 할 만큼 충분한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